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종석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황을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올라도 조금, 내려도 조금입니다. 코스피 1.41포인트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강보합이고요. 1946.16포인트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외국인이 884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군요. 그나마 좀 1,000억대가 아직까지 안 됐다라는 게 위안입니다. 주관은 소폭 매도 그리고 개인이 물량을 더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35포인트 조금 빠져있죠. 570선은 내준 상황입니다. 568.35포인트입니다. 수급별로 보면요. 역시 이곳에는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군요. 외국인은 중립적인 모양이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오고 있는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9.8원이 훌쩍 올랐습니다. 1115.9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좀 화끈하게 움직이고 시장은 아주 잠잠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지금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해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최재식 팀장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를 용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엔달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과 5월 13일에서 14일 유로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최희승 차장의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통신주 요즘 잘 나가죠.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근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LED 관련주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건설주의 상승세, 오늘은 좀 약간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만 요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권 탈피할 수 있는 걸까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받아서인지 시장에서도 물량 소화라든가 호가가 올라간다라든가 여러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건설주의 강세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팀장의 이번 주 예감, 엔저 영향,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화두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주목할 만한 국내외 이벤트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좀 밋밋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은 시장이 보합권에서 등락 정도이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강화는 최근 흐름이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연기금은 매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이, 지금 딱 보니까 또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플러스로 좀 돌아서지 못하면서 마이너스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약간 좀 힘이 빠져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이슈인데요. 지난 주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 엔저 현상을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듯한데요. 의외로 좀 반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과 또 그에 따른 전망, 영향 등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인하고 부실 은행에 대해서 계획을 박차를 가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일본이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아베노미스 정책에서 인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G7 국가들은 각국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감안하면 유로존마저 이제 0%에 가까운 금리인 상태이고 미국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미 달러화는 강세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G7 회의에서도 엔저를 용인함에 따라서 저는 엔달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지난 금요일 날 대규모 매도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엔저 가속화에 따른 배팅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으로 백엔선 돌파를 해서 숨을 고르도 하더라도 큰 흐름상으로는 백엔선이
뭐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놔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역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오갈지 또 공표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망을 내리시는지요? 네, 뭐 G7 재무장관 회의처럼 이제 중요한 회의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유로존 회의가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무래도 재정 긴축이 정치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많아져서 경제 성장 정책에 이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정 긴축 규모 축소라든지 통화 당국이 이제 통화 지원 확대 그리고 은행 대출 동결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긴축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 조치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한 조치 자체는 뭐 긴축 일변도의 흐름에서 성장도 균형 있게 가져간다는 초안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엔저의 그 바닥이 뭐 105엔대다. 아니다, 한 1년 반 안에는 뭐 120엔대까지, 130엔까지도 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상당히 그 폭이 넓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잡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금융위기부터 그 최근래까지 이제 두 자릿수 때 이제 엔달러 환율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위기 영향에 따라 이제 뭐 잔영에 따라서 영향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08년 이전 수준의 세 자릿수 엔달러 환율은 먼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글로벌 IB들은 110엔, 뭐 120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숫자까지는 어떻게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세 자릿수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뭐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금융위기 이전으로 원래로 해기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뭐 글로벌 뭐 주시장도 그렇고 뭐 국내 기업들도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G7에서도 엔저 현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로 좀 상당 기간은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수출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수출주도 여러 이제 뭐 IT 수출, 자동차 수출 일부 이제 뭐 자본재 수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 9월에 이제 그 자민당 총재로 취임하고 나서 총리까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엔저에 따른 이제 그 제품 가격의 뭐 마케팅 비용 증가에 마케팅 비용 뭐 증액을 해가지고 일본 공격적으로 기업이 뭐 영업을 한다든지 제품 가격을 인하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제품들과 경쟁하는 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합이 심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뭐 3분, 2, 3분기에 내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치열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차상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글로벌 경제도 그 올해 세계 경제도 3%고 올해도 2% 성장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저성장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뭐 자본재 부분에서는 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과대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 단기 기술적인 대응으로 봐주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뭐 IT 소비재라든지 뭐 그쪽으로 뭐 수출 관련주에서는 엔저 경합하는 데서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네, 지수는 뭐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은 이게 이제 최근에 현상이 얼마나 이제 부담이 되는가를 시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아래쪽에서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있어서
뭐 하방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막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수와 관계없이도 최근에 뭐 실적이든 저평가든 수급 등이 매력적인 기업 위주로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하지만 뭐 멀게 하반기에 추경 예산 효과 가시와 금리 인하 효과 가시와 등을 고려해서 뭐 이런 저평가 있는 것들은 뭐 그런 관점에서도 뭐 조정 시 매수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고 또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단연시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그 통신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52주 신고가 통신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트로이카 종목들이 모두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로는 SK텔레콤, KT, LG U+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그 LED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LG이노텍, 한솔테크닉스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에도 상당히 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지막 이슈는 건설주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동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를 일단 여러분께 하나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다 본격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주의 상승 흐름이 아주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 이에 따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통신주들 역시나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기관 투자가 쪽에서 통신업종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매수로 러브콜을 보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장이 지금 엔저 때문에 엔저 관련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02엔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그 G7 회의에서 엔저에 대해서 좀 묵인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혼조세인데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여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이제 2.75에서 0.25% 인하해서 2.5%로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따라서 이제 지금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까지도 3%대 아마 정기예금 볼 수 없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종목 업종이 바로 이제 통신주라는 부분 때문에 배력주 매력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금지라던가 이런 추가 규제에 대한 그런 위험도는 더 나올 것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KT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역시나 급등했던 LG U+,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바닥 대비 한 40% 이상 올라와 있는 SK텔레콤, 지금 KT는 그나마 좀 덜 올랐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추가 상승 매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전에 4만 원 말씀드렸던 그 대본을 준비할 때만 해도 4만 원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4만 원을 뚫고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서 오늘 따라잡아서 매수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4만 원 언더에서 4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예전에 제가 38,000원 목표가인데 이미 도달을 해서 지금 목표가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45,000원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목표가였던 38,000원이 현재는 좀 강한 지지라인으로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38,000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한 5월 달 들어서 한 2주 정도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 38,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LED 관련주의 역시 상승세 역시 상당히 두툼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네, 지금 LED 굉장히 지금 핫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에 지금 LED 조명 업종 쪽에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뭐 레포트뿐만 아니라 기사로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뭐 지금 어떤 허황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백열등의 법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점차 이제 전 세계로 확산 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 이제 신호등에 의해서 가로등까지도 이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LED 조명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뭐 그 외 종목들 LED 기술력은 뭐 세계 수준인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도 각 업체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LED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에 비해서 뭐 에너지 효율이 한 80% 정도 높고 처음에 초기 설치 비용이 그동안은 상당히 많이 비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무래도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가격적인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높지만은 유지 비용으로만 따지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LED로 교체하는 그런 나라들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LED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인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LED 쪽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점차 나아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그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무선 충전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의 신엔진을 좀 장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50원 상승, 오늘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네요. 25,500원인데 현재 가격부터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은 최근에 일시적으로 한번 깬 적이 있는데 강한 외국인 매수세에 들어와 주면서 메웠던 그런 가격대인데요. 25,000원 이탈하고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ED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상당히 두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기사를 보니까 1억 2천만 원 들여가지고 LED로 다 교체를, 형광등을 LED로 교체했더니 뭐 1년 전기료가 1억 4천만 원이 절감이 됐더라. 그래서 오히려 돈 들인 것보다 더 이상 뽑아냈다라는 그런 기사도 놓고 보면은 장기적인 앞으로 추세 자체가 LED 쪽으로 이제 상당 부분 속도 빠르게 이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건설주의 상승세가 요즘 들어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좀 미운 오리 새끼 하면 대표적인 게 건설업종이었는데 좀 변신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뭐 건설주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뭐 건설주들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빚을 본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도 뭐 미국의 이제 주택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다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그 투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런 시선이 투자 쪽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주거 쪽으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아마 초기에 좀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건설 업종 뭐 강한 처방전이 나왔죠.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처방전이 나오면서 건설 업종에 약간의 훈풍은 좀 불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뭐 거래량이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거래가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강북보다는 강남 3구 지역에 조금 몰려 있는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말에 뭐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주말에 뭐 분양 사무실이라던가 뭐 모델하우스의 뭐 인파들이 상당히 뭐 북적거렸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면 지금 금리 인하라던가 어떤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이런 뭐 면제 혜택, 연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건설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해외 건설 위주의 그런 건설사들보다는 국내 주택 건설 위주의 건설사 중심으로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종목들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불확실성이 좀 적은 건설주 위주로 투자가 좀 유효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어떤 그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지만 건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대출을 상당히 좀 많이 땡겨다 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건설 종목들에도 상당히 건설 회사들에도 좋은 특효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말한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적은 좀 이제 대형 건설사를 좀 찾다 보니까 한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대림산업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6.99배, 그러니까 7배 이하였고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7배 이하 근처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다른 뭐 중소형 건설사들보다는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의 패키지 해외 수주 기대감 등이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건설 업종 뭐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GS 건설 뭐 어닝 쇼크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좀 강력한 처방전이다. 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86,400원인데요. 86,400원 5일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2,500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000원이라면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선인데요. 그날 시초가가 82,500원이었습니다. 그날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전통적인 건설업계 강자이자 화학 업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으로부터 오늘 통신주, LED 관련주, 건설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일정 및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간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한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10일이었죠. 엔저 영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불거지면서 지금 국내 그 코스피 지수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또 고용 동향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 증시 흐름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들리는 또 경제 일정과 소식들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믿었던 G7마저 일본의 엔저를 용인을 했죠. 엔저로 인한 우려감, 앞으로 우리 증시나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될 듯한 그런 추세입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엔저 영향이 계속될까요? 네, 지난 10일에 그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100엔대로 진입을 하면서 코스피가 그날 34.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코스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달러당 100엔이 이전처럼 일본의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 경기 회복과 맞물린 달러 강세로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엔화 약세 기조에 조금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G7에서도 지금 뭐 기본 원칙을 재확인을 했을 뿐 그 특별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엔저 현상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수출주 그 가운데서도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환율 영향으로 좀 부정적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그 가운데 자동차 업종 그 해외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1분기 실적 우려가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의 부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역시도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원화 강세를 막아보려는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엔저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점이 이런 엔저 가속화로 인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엔캐리 거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그 상승 중에 있지만은 엔캐리 거래가 본격화된다면은 원화 가치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가뜩이나 그 엔저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경제에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계속적으로 엔저 영향으로 인한 그 코스피가 흔들리는 영향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엔달러 영향 그 환율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예정된 경제 일정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인지요? 일단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용시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4월달 고용 동향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신정부의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이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들어 고용 동향이 썩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고용률과 실업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장년층과 영세 사업자 중심의 고용이 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청년층에서는 좀 그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좀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 3월달 광공업 지표가 좀 부진을 했고 또 수출도 눈에 띄게 개선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지면서 고용 동향이 다시 한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영향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고용 동향으로 만약에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5일 날 열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기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하게 될 내용 중에서 정부의 그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경전 예산의 사용처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그 수혜 여부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회의에서는 또 벤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투자 시장과 기업의 분명한 활력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리나라 경제 일정 관심 있게 보셨다가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 이번 주 좀 엔달러 영향으로 좀 부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가장 또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일정들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계속적인 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 이번 주에도 그 4주 연속 상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대형 악재가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는 만큼 얼마나 더 상승을 해줄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만큼 부담감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경제 일정을 통해서 일단 이런 증시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 그 먼저 4월 소매 판매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3월 달에 부진했던 그 소매 판매 이번 달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기대는 있지만 아직 그 기대감이 실물 경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그렇게 활성화시키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겠고 4월달 산업 생산 역시도 단기적으로 그 시캐스터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다시 한번 감소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주택 착공 허가 이런 부분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물론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지금 해보자면은 내부보다는 외부 변수에 더 주목해야 되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 주 쏟아지게 될 이런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 지표의 결과를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개선에 대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 유지를 하시면서 미국의 경제 일정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이제 실적 발표가 완료를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그 시스코 시스템저 월마트의 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스코는 분기 실적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월달 소매 판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소매 업체인 월마트가 그 실적으로 그런 우려감을 버텨줄 수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낭패를 겪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 어디보다는 유럽 쪽에 좀 귀를 한번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번 주에 변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유럽 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게 13일과 14일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앞으로 유럽의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지금 그 기존의 일방적인 재정 긴축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번 그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긴축의 중심에는 그동안 독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너무 완강하게 긴축을 외치고 있었는데 독일 역시도 긴축 완화 움직임이 지금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럽이 다시 한번 성장의 무게를 두면서 다시 한번 국제 그 경제의 그 활력소로 다시 한번 탈바꿈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4일날 예정된 EU 그 유럽연합의 27개국 재무 경제장관 회의 그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 뭐 주요 현안은 부실은행 처리 방안과 뭐 탈세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요 현안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주요 현안 외에도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시행 방안 그리고 중기 예산안 등이 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유럽의 지금 재정 위기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잔불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의의 결과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15일에는 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이 1분기 GDP 증가율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GDP 발표치에 따라서 또 유럽 증시 그리고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영향력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유럽에서 들리는 소식에도 귀를 좀 기울이셔서 증시 흐름의 예측에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과 함께 이번 한 주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 그리고 대외 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책 모멘텀을 사실상 제외를 하고는 큰 기대를 갖기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머징 증시 대비한다면 한국 증시 여전히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 수급 역시도 연초에 뱅가드 펀드의 매도 물량을 제외한다면은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증시 회복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엔달러 그 엔저 영향으로 어느 정도 그 상승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시는 그 1950선을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은 거기서 지지력을 한번 타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2000선 상승을 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결정적 모멘텀은 아무래도 추경과 그 금리 인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정부가 2인 1각 체제가 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외부에서 보는 국내 시장의 시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자체는 그 이전에 비해서 한결 편안해진,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고, 정책 모멘텀이 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금융과 건설업종의 반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지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시장 내 이번 주에 또 다시 한번 엔저 우려가 또 불거진다면은 다시 한번 피난처를 또 통신과 그리고 유통,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같은 내수 소비 쪽으로 시각을 돌리신다면은 괜찮은 그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책 기대감과 환율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환율의 그 중립적인 유틸리티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적은 레저나 엔터 이런 업종에 집중하시는 전략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당분간은 비슷한 수준에서 환율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외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대형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통신주, 미디어 콘텐츠 업종을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이번 주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에 새로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는 CJ ENM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방송 광고가 좀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함께 차차차라는 그런 게임이 다시 한번 다시 새로운 게임을 또 발표를 하면서 모바일 게임의 흑자 턴어라운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부분의 흥행 지속으로 인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그 경쟁력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CJ ENM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한 가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장기 이평이 다시 한번 정배열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기대를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들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신다면은 저점들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신다면은 죄송합니다. 저점들을 이어서 보시면은 그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지금 단기 바닥권이라고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7,500원 제가 그 대본 준비할 당시에는 이렇게 그 가격을 잡았는데 38,000원 아래 지금 현재 가격도 그 매수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2개월 정도 보유하셔서 4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보유하신다면 분명히 상승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손절가는 지금 현재 61선이 걸려있는 121선이죠. 121선이 걸려있는 33,000원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 ENM까지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편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포트폴리오 현재 움직임이 어떠한지 점검을 해보죠. 네,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5%로 아직까지 넉넉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비축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에이텍이 15% 비중으로 가장 큽니다. 그 밖에 4종목이 모두 10%씩으로 각 4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해보자면요. 자화전자가 36%로 지금 수익이 가장 높죠. 이익 실현 의견이고요. 자, 그 밖에 에이텍이 29.2%로 거의 30%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의견 보유입니다. 유언컴텍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제자리 걸음이고요. 이수페타시스, L전자 소폭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견은 전량 매도와 보유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AS 이어가 볼까요? 네, 자화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신고가 패턴으로 흘러가주던 흐름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충분히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 상승폭이, 하락폭이 조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추세가 꺾이는 흐름에서 더 이상 이제 수급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오히려 지금 그 손해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지만은 이쯤에서 손절을 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오늘 했던 종목이네요. LG전자는 지금 현재 그 저점이 저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고, 그리고 유온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온컴텍은 지금 차트가 수렴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하방 쪽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큼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는 흐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비주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AS 포트폴리오를 추종해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잘 한번 새겨가면서 실수 없게 잘 한번 최적의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할까요? 네, 현재 5종목이 있습니다. 신텍 마이너스 0.9, 메타바이오베스트 1.2% 수익, SBI 엑시즈 많이 올랐네요. 8.1%, AP시스템 0.4% 소폭 올랐고요. 테스가 2.1%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진우 팀장의 SBI 엑시즈가 오늘의 위너 종목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곧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저도 살 걸 그랬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심택이 마이너스 0.9% 빠졌다고 하긴 좀 뭐한 그 아주 소폭 그냥 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응법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습을 봤을 때 제가 1등을 먹었었는데 좀 네. 아쉽긴 한데요. 예. 일단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기간에 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좀 포지션을 좀 보면은요, 보험권이나 투신권에서 지금 18,000주에서 10,000주 정도 현재까지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일단은 손절가는 8,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하지만은 지난주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조금 틀리다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다시피 일단 수급이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차트가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 할 것 같을 경우는 단기 투자자한테는 일부 매도 사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매도 사인을 살짝 드리긴 했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 쳤을 때 5일선 이상 가격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5일선 가격에서는 9,500원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2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오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즉 9,500원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일부 단기 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8,000원 손절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추천 종목은 어디를 또 발굴하셨습니까? 주 종목도 일단은 좀 약간은 IT 쪽 부품주들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살짝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미래 나노텍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아시다시피 LCD 패널 관련주라고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액정 표시 장치, LCD용 광화 필름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해까지 매출 비중, 최근에 신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터치 패널을 비롯한 신사업 비중이 30% 정도까지, 작년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1분기 사업을 해본 결과 30%까지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신권에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레포트가 나와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차트를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매매를 하실 것 같을 경우는 오늘 종가로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급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투신권에서 매수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수급이 새로 나타난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월 8일날 5만 주가 다시 들어온 상황을 볼 수 있고 5월 10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5만 주가 들어왔다는 상황. 지금 역시 16,000주 역시 들어왔다는 상황까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정도는 충분히 바닥권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13,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 즉 21선이 이탈되는 가격인 10,000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수급적인 측면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1등인 아이러브스탁의 또 전진우 팀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BI 엑시즈 8.1%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아깝다 싶기도 한데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굉장히 장중 변동성 크게 또 현재는 오후장 들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엔달러 환율에 좀 포커스를 두고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 엔저 현상이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100엔 이하에서 좀 저항을 받다가 오늘 달러당 한 102엔대까지 상승하면서 국내 상장된 일본 그룹, SBI 그룹 전체적으로 다 동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BI 그룹을 좀 말씀을 드리면 SBI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융투자, 대출 사업, 그리고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데 일본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으로 SBI 엑시지를 포함한 SBI 계열사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먼저 부동산 쪽에서 보면 이제 모기지 사업 쪽에서는 현재 일본 내 수도권 지역에 일본 신축 맨션 공급 중과 취소를 해서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무게감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모기지 쪽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SBI 엑시즈 역시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에 더해서 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또 수혜가 기대가 되죠. 그리고 가격대 역시 KG 이니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 동종업종 대비해서 또 낮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뭐 종목 접근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 가파른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이 가파른 좀 이 기술적 움직임 구간을 파악하는 제 주관적 기준에서 1차 상승은 한 6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4,000원에서 한 6,000원 초반까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상승은 이제 한 40% 정도를 가정을 하면 6,000원대에서 한 8,000원대 초반까지는 가격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의한 산술적인 가격대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 엔화 환율에 의한 그리고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시장의 관심에 좀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변동성 크게 움직이지만 현재 수급도 기술적인 탄력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면서 한 주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수익이 10% 가까이까지 지금 달라붙고 있는 SBI 엑시즈에 대해서 대응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 추천하신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장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